제가 그때 깜짝 놀랐죠. 아니, 교수들이 고상한 연구를 하는 줄 알았더니 어떤 룰로 어떤 주식을 사고 언제 팔고 그러면 얼마를 벌 수 있고 이런 거를 연구를 한 거예요. 그래서 나도 그대로 투자하면 되는 거 아니냐, 그럼 돈이 벌릴 것 같아 라고 해가지고 투자를 시작하게 된 거죠. 주식하시는 분들은 다 이런 식으로 투자를 하는 줄 알았어요. 아니더라고요. 안녕하세요, 강원국입니다. 저는 최근에 이 거인의 포트폴리오라는 책을 쓴 작가이고요. 네, 저는 그 전에는 독일에서 한 20년 정도 살았고, 네, 어떻게 20년 살게 되었냐면은 어렸을 때 부모님 따라서 이제 가게 되었고요. 네, 그리고 나중에 코트라라는 곳에 입사를 해가지고 주재원으로 또 2번 가서 7년 동안 또 살았었습니다. 다 세보니까 20년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독일에서 대학도 졸업했는데 대학을 졸업할 때 우연히 퀀트 투자라는 걸 접하게 되었습니다. 대학 다니면서 기억나는 건 딱 2개밖에 없습니다. 주식이랑 바둑밖에 없거든요. 공부는 기억 하나도 안 나요. 제가 경영학 공부하긴 했지만 독일 같은 경우는 졸업을 할 때 졸업 논문을 써야 됩니다. 근데 제가 바둑에 대해서 논문을 쓸 수는 없잖아요. 경영학 하니까. 그래서 그래, 주식에 대해서 써야겠다. 오케이 해가지고 쓰기 시작했는데 당연히 논문을 쓸 때는 딴 사람들의 논문을 또 참고로 좀 봐야 됩니다. 근데 그걸 보니까 제가 그때 깜짝 놀랐죠. 아니, 교수들이 고상한 연구를 하는 줄 알았더니 도대체 어떤 룰로 어떤 주식을 사고 언제 팔고 그러면 얼마를 벌 수 있고 이런 거를 연구를 한 거예요. 그래서 그래? 이거 굉장히 훌륭하네 해가지고 일단 그걸로 급한 대로 논문을 써가지고 졸업은 했고요. 다시 한국에 들어와가지고 생각을 했죠. 그 논문에 있는 내용 굉장히 좋았던 것 같은데 그럼 나도 그대로 투자하면 되는 거 아니냐, 그럼 돈이 벌릴 것 같아 라고 해가지고 그 투자를 시작하게 된 거죠. 근데 실제로 이제 돈이 벌리게 돼가지고 이제 더 신나가지고 공부를 더 많이 하게 되고 돈이 더 잘 벌리고 그거 한지도 벌써 한 15년 넘게 돼가고요. 저는 사실 주식하시는 분들은 다 이런 식으로 투자를 하는 줄 알았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관련 책도 쓰고 유튜브도 하고 그리고 강의도 하고 그게 잘 돼가지고 올해 7월 말에 회사를 때려쳤습니다. 네. 거인의 포트폴리오라는 거는 이 책은 제가 쓰긴 했지만 제 아이디어로 쓴 거는 아니고 소위 투자 거인들의 아이디어를 기반으로 책을 썼기 때문에 이 거인의 포트폴리오라고 제목을 지은 것 같습니다. 네. 제 생각에는 세상에서 가장 많이 알려진 투자자가 워렌 버핏이 아닌가 싶은데요. 이분은 가치 투자라는 거를 하십니다. 그거는 뭐냐 하면은 기업 가치가 있고 시장 가치는 따로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이에요. 그분의 생각은 기업 가치를 측정을 해가지고 시가총액이 그거보다 월등히 낮을 경우에는 그 기업을 사가지고 다시 시장 가치가 기업 가치보다 넘어설 때는 팔고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거든요. 이거는 이제 당연히 맞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은 가치가 있는 상품을 싸게 사가지고 나중에 비싸게 판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거를 제대로 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기업 가치를 측정한다는 것이 상당히 어렵거든요. 두 번째 분들은 책방 같은 데서 많이 보셨을 것 같은데 차트 같은 거를 보고 투자를 많이 합니다. 기술적 투자라고 할 수도 있는데요. 네, 이것도 잘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계시고 그걸로 큰 돈을 버신 분들도 계십니다. 근데 이것도 사실 고수에 두기가 상당히 어렵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경제의 흐름 같은 거 봐서 투자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매크로 투자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대표적인 사례로 조지 소로스, 레이 달리오 이런 분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그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굉장히 그럴듯하거든요. 되게 멋지는데 이거는 하기가 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은 웬만한 경제학자보다 더 경제를 잘 알아야 되고 이 경제가 움직이는 게 우리 자산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이런 것도 알아야 되거든요. 만만치 않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니힐리즘, 한마디로 허무주의자들, 자 이런 거 다 노력해도 아무짝에도 소용이 없어. 그래서 너는 아무리 노력을 해도 주가 지수보다 더 높은 수익을 낼 수 없어 라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래서 그냥 주가 지수를 전체로 사라 이런 분들도 계십니다. 패시브 투자라고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5번째 종교는 그냥 정보 매매, 그러니까 유튜브라든지 친구라든지 지인이라든지 소위 전문가들한테 뭔가 정보를 받아가지고 사고 팔고 하시는 분들이고요. 대부분의 개미들은 이쪽에 속하십니다. 근데 물론 이것도 돈 벌기가 굉장히 어렵죠. 왜냐하면 나한테 들어오는 정보는 이미 전 세계가 아는 그런 정보들일 거거든요. 이제 퀀트 투자는 무엇인가? 저희는 이 5개 종교에 다 뭔가 장점이 있다라고 봅니다. 우리가 이제 배울 만한 것들이 있다라고 보고요. 그 중에서 계량화가 가능한 것이 있다라고 저희는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계량화가 가능하고 시뮬레이션 결과 돌려보니까 이게 진짜 상당히 좋네 하는 것들만 전부 다 긁어 모아가지고 전략을 짜는 사람들이거든요. 퀀트 투자는 규칙 기반 투자가 맞습니다. 한마디로 요리를 할 때 레시피 같은 거 있잖아요. 소금 얼마 넣고 고기를 얼마 넣고 야채를 얼마 넣고 이제 그런 식으로 하면은 원칙적으로 사실 누구나 음식을 만들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 게 퀀트 투자라고 보시면 됩니다. 한마디로 퀀트 투자는 언제 사고 무엇을 사고 언제 팔고 이건 게 다 규칙으로 정해져 있는 그런 투자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서 중요한 거는 규칙을 짤 때는 그 규칙의 계량화가 가능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은 그 최근에 많이 오른 거, 계속 오를 거니까 사라, 이런 거는 좀 구체적이지가 않잖아요. 근데 그거보다는 최근 1년 동안에 뭐 가장 많이 오른 주식을 사고, 그거를 뭐 한 달 동안 보유를 한 다음에 또 다음 달에는 똑같은 규칙으로 갈아타라, 뭐 이런 거는 퀀트 투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은 이 책에 있는 전략들을 이제 소개를 드린다고 하면은 자산 배분 전략 같은 것이 있습니다. 자산 배분이라는 거는 그 말 그대로 내 자산을 배분한다라는 뜻인데요. 근데 뭐 예를 들면 우리가 10개 뭐 주식을 샀다, 10개 종목을 샀다라고 하면은 그것도 나름대로 자산 배분이기는 하지만 그거는 그렇게 썩 좋은 전략은 아닙니다. 왜냐하면은 주식 시장이 폭락할 때 10개 종목이 다 같이 폭락을 할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큰 손실을 피해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주식뿐만이 아니라 뭐 예를 들면은 뭐 채권이라든지 금이라든지 뭐 이런 자산군에도 같이 투자를 한다고 하면은 주식 시장이 떨어질 때 보통 채권이나 금이 올라주거나 뭐 이러기 때문에 큰 손실을 피해갈 수가 있습니다. 여기 영구 포트폴리오라는 전략이 나오거든요. 거기는 자산을 4등분 해가지고 25%는 주식, 25%는 금, 25%는 채권, 그리고 25%는 현금, 이렇게 투자하는 전략이 있습니다. 이 퀀트 투자가 또 좋은 게 뭐냐 하면은 이 규칙이 나와 있기 때문에 이 규칙을 과거에 적용했다면은 어느 정도 수익을 낼 수 있었는가, 그리고 최대 잃었을 때 얼마나 잃을 수 있었는가, 이제 이런 거를 시뮬레이션 돌릴 수 있고요. 그거를 우리는 백테스트라고 합니다. 백테스트요? 일단 그 규칙이 있는 거잖아요. 조금 전에 그 영구 포트폴리오 같은 경우는 우리의 자산을 4등분 해가지고 주식, 채권, 금, 현금에 넣었다라고 하는데, 그러면 우리가 과거에 이런 식으로 그 투자를 했다고 하면은 얼마를 벌 수 있었는가? 그러면은 영구 포트폴리오 같은 경우에는 복리 8.7%인가? 뭐 그 정도 나오고요. 그리고 최악의 순간에 12.7% 잃었다라고 이제 시뮬레이션 결과가 나옵니다. 물론 그 과거의 결과를 그 미래에 완전히 투영할 수는 없기는 하지만 왜 먹힐 수밖에 없는가, 그런 논리까지 있으면은 아무래도 그 전략으로 미래에 투자해가지고 계속 비슷한 수익 그리고 이제 비슷한 손실을 얻을 가능성이 높겠죠. 그 퀀트 투자의 가장 큰 장점은 그 소위 레시피가 있기 때문에 초보자가 하기가 굉장히 좋고요. 그리고 특히 시간이 바쁜 직장인들이 시간을 많이 투입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가성비가 굉장히 좋습니다. 한마디로 뭐 저 같은 경우도 직접 투자를 하는 데는 한 달에 뭐 10분, 15분 정도 이제 필요로 하거든요. 나머지 시간은 제가 딴 거를 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뭐 투자 공부하는 거 재밌어 하기 때문에 그런 걸 하고 있는데, 대부분의 직장인들은 아닐 거 같거든요. 근데 뭔가 다른 거를 하시겠죠. 제가 보기에는. 그러니까 열심히 본업에 충실하시다든지 아니면 취미 생활을 하신다든지 그거를 할 수 있다 이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도 수익은 굉장히 잘 나온다. 10%, 20%, 30% 이렇게 벌 수 있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가성비가 매우 좋다. 그리고 따라하기가 매우 쉽다. 뭐 이런 거죠. 물론 일단 책 같은 거를 당연히 많이 보고요. 투자책 볼 때 가장 그 중요하게 여기는 거는 뭐냐 하면은 그 여기 있는 전략을 내가 구체적으로 써먹을 수 있나, 이런 게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사실 저 같은 경우는 그런 책을 보는 것도 좋아하기는 하는데 그냥 통으로 논문을 보는 거를 더 좋아하기는 합니다. 왜냐면 거기는 되게 구체적으로 나오거든요. 이제 뭐를 사고 뭐를 팔고 언제 팔고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그 실적이 어떻게 되고 이런 게 나오거든요. 그 논문을 소개해주는 뭐 사이트, 뭐 블로그 뭐 이런 것들이 몇 개 있습니다. 금액이요? 그냥 굉장히 빈약했죠. 뭐 저 같은 경우도 그냥 독일 유학했을 때는 돈이 거의 없었고, 그 2006년에 한국에 들어와서 공익을 하게 되었는데요. 제가 눈이 좀 많이 나빠가지고 그때 한 게 그 공익 월급도 좀 있었고, 이제 엄마 아빠한테 가가지고 나 가난하게 용돈 줘 해가지고 용돈을 받고, 그리고 또 체스 과외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바둑 체스 그런 거 있잖아요. 그 과외에서 돈 좀 벌고 해가지고 그 쌓인 돈으로 주식을 시작한 겁니다. 처음 시작할 때 몇십만 원으로 시작했겠죠. 그때는 물론 제가 주식에 대해서 아는 거는 사실 별로 없었고요. 그때는 주식 종목에만 분산을 했습니다. 지금 돌이켜보면 그렇게 그레이트한 방법은 아니죠. 이게 그 돈을 잃을 수 있는 확률이라는 거는 10년 단위로라고 이제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 이 책에 나온 전략을 보면은 최고점까지 갔다가 떨어졌다가 다시 최고점으로 회복하는데 보통 2, 3년 정도 걸립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오늘 당장 이 전략을 시작을 하면은 그 운이 별로 안 좋으면은 2, 3년 동안의 수익을 못 낼 수도 있는데, 근데 우리가 10년 동안 투자를 하면은 거의 무조건 수익을 낼 수 있다라고 봅니다. 거의가 아니라 그냥 무조건이요. 일단 그 자산 배분이라는 게 있고요. 조금 전에 설명드린 것과 같이 이제 자산을 적당한 자산군에 배분을 해가지고 투자를 하는 방법이 있고요. 그리고 마켓 타이밍이라는 거는 자산 배분을 한 뒤에
좀 더 많이 오를 가능성이 높은 그런 자산군을 사는 거고요. 자산군 또는 종목을 사는 거고, 그리고 종목 선정은 말 그대로 뭐 주식이 여러 개 있잖아요. 그럼 그 안에서도 좀 이제 훌륭한 주식들을 뽑아가지고 투자를 하는 거를 의미를 하는 겁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종목 선정 중에 관심이 가장 많으세요. 그래서 뭐 유튜브도 많이 보시고 무슨 종목을 사야 되는가 이런 거를 많이 하시는데, 사실 투자에 영향을 그거만큼 많이 미치는 게 자산 배분과 마켓 타이밍인데, 요거를 많은 분들이 놓치시곤 합니다. 네. 어떤 의미에서는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기는 합니다. 왜냐하면은 그냥 자산 배분이라는 거는 어떤 자산군에 어떤 비중을 넣겠다라고 결정을 하고, 그 후에는 상당 기간 동안에 그거를 건드리지 않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책 같은 경우는 보통 자산 배분을 하면은 1년 동안 안 건드리는 식으로 가고 있습니다. 근데 그 왜 1년이냐, 왜 10년 동안 건드리면 안 되냐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는데, 그거는 아무래도 우리의 목표 비중이 있잖아요. 그 비중이 1년이 지나면은, 시간이 지나면은 좀 많이 변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면 우리가 예를 들면은 각각 25%로 시작을 할 수가 있는데, 1년 후에는 예를 들면 주식이 엄청 올랐고 채권은 떨어졌다, 이럴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1년 후에는 갑자기 비중이 주식은 40% 그리고 뭐 채권은 15% 이렇게 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럴 경우에는 주식을 좀 팔아가지고 채권을 사서 다시 25% 비중을 맞추는 겁니다. 그리고 마켓 타이밍 같은 경우에는 마켓 타이밍 기법도 굉장히 수많은 기법들이 많습니다. 그건 심지어 그 초단타 단위로 단위로 하는 분들도 계시고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한 달에 한 번 정도 이제 포트폴리오를 체크를 하고, 필요할 경우에는 종목을 갈아치우는 그런 식으로 그 전략을 만들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매월 진짜 종목을 갈아치운다는 거는 아니고, 제가 여기서 말하는 합당한 조건에 이제 충족이 되었을 때 그때는 갈아치웁니다. 네. 일단 자산 배분을 할 때 주식 쪽에만 다 들어가 있으면 별로 안 좋고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 주식은 아무리 분산을 많이 해도, 예를 들면 30개 종목, 50개 종목을 한다 쳐도 주식시장 자체가 떨어지면은 다 같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주식만으로는 분산이 가능하지 않고요. 이게 주식류가 있고 채권류가 있고 실물 자산류가 있습니다. 요 세 개에 같이 투자를 하면은 자산 배분이 됩니다. 네, 이게 왜 그러냐 하면은, 보통 주식시장이 떨어진다라는 거는 사람들이 리스크를 회피한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리스크를 회피하고 그 소위 안전한 자산, 리스크가 좀 적은 자산 쪽에 돈을 넣게 되는데요. 그게 보통 뭐냐 하면은 선진국 채권 같은 거, 뭐 금 같은 거, 선진국 화폐 같은 거, 뭐 이런 게 보통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식에서 예를 들면 코로나 같은 경우에 돈이 막 빠졌잖아요. 그때 2020년 3월 이럴 때. 그래서 그 돈이 어디로 가냐 하면은 바로 그런 쪽으로 갑니다. 안전자산, 뭐 채권, 금 이런 쪽으로요. 그래서 주식이 폭락하고 그때 채권이랑 금도 올랐거든요. 그런 현상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일단 그거는 그 자산 배분이나 여기 마켓 타이밍 전략을 하기에 좀 더 수월하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은 한국에도 상장된 ETF가 상당히 많기는 한데 미국보다는 훨씬 더 적고요. 그리고 미국 쪽이 아무래도 거래량도 좀 많은 편입니다. 근데 그것뿐만이 아니라 저희는 다 이제 한국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급여소득이든지 뭐 사업소득이라든지 이거 사실 전부 다 우리가 한국에서 받고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부동산 자산이 있으면 그것도 거의 다 한국 아파트나 뭐 이제 그 주택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국 경제와 정치에 상당히 많이 노출이 되어 있는데, 그 투자라도 좀 이제 글로벌로 해가지고 그런 한국 노출을 조금 낮추자, 그래서 분산 투자를 하자, 이제 이런 의미도 좀 있었습니다. 자, 일단 첫 번째는 우상향하는 자산을 사는 게 당연한 것 같고요. 왜냐하면 우하향하는 자산을 사면 당연히 안 되잖아요. 네, 그래서 우상향하는 자산을 사는 게 좋은 것 같고, 그게 뭐 기본적으로 뭐 주식도 있고, 뭐 채권도 있고, 뭐 금이나 원자재 같은 것도 있고, 뭐 부동산도 있고,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사실 핵심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상관성이 낮은 자산군에 투자를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게 1952년에 마코비츠라는 사람이 그 이론을 개발해냈어요. 저는 그 마코비츠가 금융계의 두 명의 대천재 중에 한 명이라고 보고 있는데, 이제 그분이 1952년 논문을 통해서 이제 개발하고, 그분도 1990년에 노벨상을 받으셨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자산이 지그할 때 얘는 제그하는,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가 오를 때 얘는 내려가는, 이제 그렇게 하면은 상관성이 낮다라고 보통 보고 있거든요. 또는 그 A라는 자산은 많이 올라가는데 이제 B는 뭐 횡보하거나 이제 덜 오르거나 이럴 경우에도 상관성이 낮다라고 보는데, 이런 상관성이 낮은 자산에 분산 투자를 하라라는 게 두 번째 룰이고요. 네, 그리고 세 번째 룰은 자산군에도 리스크가 다 다릅니다. 아마 아시겠지만 주식 같은 경우는 크게 움직이고, 비트코인 같은 건 더 크게 움직이고요. 채권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좀 덜 움직입니다. 그래서 덜 움직이는 자산군에 비중을 좀 더 많이 싣고, 그리고 그 많이 움직이는 자산군에 비중을 좀 작게 실는 게 세 번째 룰입니다. 근데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두 번째 룰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통합 코인 안 하셨어요? 저 코인으로 돈 많이 벌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재미있는 게 뭐냐 하면은 자산 배분이라는 거는 이게 장기적으로 우상향한다라는 조건이 성립이 되어야 되는 거거든요. 뭐 당연하잖아요. 왜냐면 저희가 이제 장기 투자를 하는 건데 장기적으로 올라야지 저희가 돈을 벌 거 아니에요. 그런데 코인은 저는 왜 장기적으로 우상향하는 자산인지 잘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이제 그 말을 사실 많이 하죠. 비트코인이라는 게 유한하고 그래서 미래의 금이 될 것이다 라고 말을 많이 하는데, 근데 사실 비트코인 같은 가상화폐는 누구나 찍어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비트코인 자체는 유한한데 뭐 예를 들면 이더리움도 있고 뭐 이오스도 있고 리플도 있고, 그리고 지금도 계속 새로운 가상화폐들이 막 생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수만 개가 있거든요, 가상화폐가. 그러면은 사실 뭐 5년 10년 후에는 누군가 엄청나게 훌륭한 가상화폐를 만들어 가지고 얘가 비트코인을 대체할 수도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왜 비트코인이 무조건 우상향하는 자산인지 알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자, 그러나 특히 단기 트레이딩을 하는 입장에서는 이 비트코인이 굉장히 많이 움직이거든요. 그 많이 움직이는 것이 좋습니다. 여기서도 퀀트 룰을 개입을 해가지고 얘가 이제 많이 움직이는, 오를 때도 있고 내릴 때도 있는데 오를 확률이 조금만 더 높은 이제 그런 전략들을 만들어낼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그거 가지고 돈을 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비트코인은 단기 트레이딩 수단으로는 굉장히 좋다, 장기 보유 수단으로는 잘 모르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